200명입니다. 지난 2년간 캄보디아에서 사라진 한국인의 숫자죠. 관광 갔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은 못 찾았어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2023년 7월 FBI 출신 분석가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놈펜 지하 3층, 그곳에서 발견한 건 상상을 초월했죠. 한국인들이 쇠사슬에 묶여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만 노렸을까요? 중국 마피아가 한국을 집중 공략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경악할 겁니다. 루세이키오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못 돌아옵니다. 프놈펜 택시기사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2023년 7월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고요. 그곳에 한국인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공무원의 78%가 뇌물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경찰도 범죄자와 한패였죠. 그런 곳에서 외국인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FBI에서 12년간 국제범죄를 다뤘습니다. 지금은 동남아 조직범죄 전문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2023년 7월 15일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인 관광객 1명이 실종됐습니다. 김민준, 29세 회사원이었죠. 3일 전 인천에서 출발했습니다. 프놈펜에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까지 마쳤죠. CCTV에도 찍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간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자마자 저는 직감했습니다. 또 시작됐다고요. 지난 2년간 동남아에서 실종된 한국인이 47명이었습니다. 그중 23명이 캄보디아였죠. 찾은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44명은 어디로 간 겁니까? 증발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김민준의 카톡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실종 전날 밤 11시 32분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형, 여기 카지노 대박이야.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끝이었습니다. 위치가 찍혀 있었습니다. 프놈펜 남부 루세이키오 지역이었죠. 불법 카지노들이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대부분이었죠. 경찰도 손을 못 대는 곳이었습니다. CCTV는 전부 꺼져 있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죠. 카지노 측은 김민준을 본 적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죠. 그날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우 영사였습니다. 또 실종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수연, 32살 여성이었죠. 어제 프놈펜에 도착했다가 하루 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똑같았습니다. 루세이키오 지역이었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카지노 광고를 보고 갔다가 연락이 끊기는 겁니다. SNS에 떠도는 광고들이었죠. 프놈펜 VIP 카지노, 한국인 환영, 고수익 보장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전부 한글로 돼 있었습니다. 미끼였습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한국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프놈펜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3일 후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껴졌습니다. 묘한 긴장감이었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기사였습니다. 루세이키오로 가자고 했습니다. 기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기는 위험하다고 했죠.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카지노 간다고 하고 나서 못 돌아온다고 했죠. 경찰도 안 찾는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으니까요. 택시가 루세이키오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어두웠죠. 곳곳에 수상한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골든 드래곤 카지노, 럭키스타 VIP 클럽, 황금 궁전, 전부 한글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기사에게 김민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본 적 있냐고 물었죠.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쯤 봤다고 했습니다. 골든 드래곤 카지노 앞에서였다고 했죠. 친구랑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이었죠. 아마 가이드였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이드였습니다. 미끼였다는 뜻이었죠. 저는 골든 드래곤 카지노를 봤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관광객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죠.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돌려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죠. 슬롯머신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한국인들이었습니다.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남자들이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모두 슬롯머신이나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흥분한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강요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죠. 여기 처음이냐고 물었습니다. 좋은 곳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슬롯머신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최진호라는 남자였죠. 여기서 3년째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한국인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멍한 표정이었죠. 마치 영혼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흥분한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강요당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 사람들도 관광객이냐고 물었습니다. 최진호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관광객이었다고 했죠. 이제는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요. 빚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관광객을 유인해서 도박을 시킵니다. 돈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빚을 지게 만들죠. 그 다음엔 일을 시킵니다. 빚을 갚으라고요. 하지만 빚은 절대 갚아지지 않습니다. 이자가 계속 불어나니까요. 결국 평생 일해야 합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김민준이라는 사람 아냐고 물었습니다. 29살 남자라고 했죠. 일주일 전에 여기 왔을 거라고 했습니다. 최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이수연은 아냐고 물었습니다. 32살 여자라고 했죠. 역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추궁하면 위험했습니다. 일단 빠져나가야 했죠.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비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골든 드래곤 카지노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몇 개 발견했습니다. 푸놈펜 카지노 조심하라는 글들이었습니다. 한국인 타깃으로 사기친다는 내용이었죠. 친구가 거기 갔다가 연락 끊겼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못 찾았다고 했습니다. 빚 못 갚으면 강제로 일 시킨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죽인다고 협박한다고 했죠. 댓글들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전부 비슷한 내용이었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우 영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최악이라고 했죠. 한국인들이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신명은 됐다고 했죠.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소용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연루돼 있다고 했죠. 뇌물을 받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요.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영사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루세이키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럭키스타 VIP 클럽이었죠. 골든 드래곤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죠. 들어가자마자 한국인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답했죠. 프로모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게임 무료라고 했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첫 게임은 이기게 해줍니다. 돈을 따게 만들죠. 그러면 사람들은 욕심이 생깁니다.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때부터 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지게 만들죠. 빚이 쌓입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계속 권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다고 했죠.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슬롯머신 앞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옆에 붙어서 설명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돌아갔습니다. 땡땡땡 소리가 났습니다. 당첨이었습니다. 100달러를 땄습니다. 여자가 환호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박수를 쳤죠.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한 번 더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운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끝입니다. 계속 지게 되죠. 빚이 쌓입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벌써냐고 물었습니다. 더 해야 큰돈 번다고 했죠. 일어나려는데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컸죠.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보스가 보자고 한다고 했습니다. 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2층으로 끌려갔죠.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뒤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인이었죠.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크메르어가 섞인 영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관광객이라고 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광객 아니라고 했죠. 어제 골든 드래곤에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왔다고 했습니다. 뭘 찾냐고 물었습니다. 들키고 말았습니다.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다고 했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거냐고 물었습니다. 경찰 부를 거냐고 했습니다. 경찰은 자기네 편이라고 했습니다. 매달 10만 달러씩 준다고 했죠. 10만 달러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 돈이면 경찰 전체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못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4명이 들어왔죠. 지하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끌려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갔죠. 어두웠습니다.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30명은 됐습니다. 전부 한국인이었죠.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무언가 말하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한글로 된 스크립트가 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한국인을 납치해서 보이스피싱 요원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빈자리로 밀려갔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를 봤습니다. 눈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맞은 흔적이었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김민준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갇힌 몸이 됐습니다. 김민준은 일주일 동안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맞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하라고 강요했다고 했죠. 거부하면 전기 충격기를 댔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도 거의 안 줬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 전부였다고 했죠. 셋째 날부터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검찰이라고 사칭했다고 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협박했다고 했죠. 돈을 안전 계좌로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100통을 걸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밥을 안 줬다고 했습니다. 때리기도 했다고 했죠. 옆에 있던 여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연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잡혀왔다고 했습니다. 카지노 광고를 보고 왔다가 당했다고 했죠. 가이드가 안내한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이곳으로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3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한테 욕을 먹었나 봤습니다. 감시자가 다가가서 그 여자를 때렸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 전화하라고 했죠. 끔찍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출입구는 철문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감시자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전부 무기를 들고 있었죠. 창문도 없었습니다. 지하 3층이었으니까요. 컴퓨터 앞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헤드셋을 주더군요. 스크립트가 모니터에 떠 있었습니다. 검찰 4층 보이스피싱 대본이었습니다. 전화를 걸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탈출 방법을 찾아야 했죠. 감시자가 다가왔습니다. 왜 전화 안 거냐고 물었습니다.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했죠. 감시자가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설명해 줬습니다. 화면에 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스크립트대로 읽으면 된다고 했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시스템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프로그램만 실행됐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 겁니다. 시스템에는 항상 허점이 있으니까요. 저는 시간을 끌면서 주위를 관찰했습니다. 감시자들의 움직임을 봤습니다. 교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식사 시간도 체크했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에 첫 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2시에 점심 식사가 나왔습니다. 저녁 6시에 두 번째 교대가 있었습니다. 밤 10시에 저녁 식사가 나왔죠. 가장 허술한 시간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감시자 1명이 음식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3명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15분 정도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30명을 데리고 나가려면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김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얼마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1달 넘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3달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3달이나 갇혀 있었다는 겁니까? 끔찍했습니다. 저는 이수연에게도 물었습니다.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냐고 했습니다. 지하 3층이라고 했습니다. 위층은 카지노라고 했죠. 출구는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계단으로만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스와 간부들만 사용한다고 했죠.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감시자들의 행동을 봤습니다. 누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보스로 보이는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어제 저를 신문했던 중국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눈을 집중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을 봤습니다. 6자리였습니다. 1, 2, 3, 4, 5, 6. 숫자를 외웠습니다. 235894였습니다. 외웠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보스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실적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시자에게 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탈출한다고 했죠. 김민준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감시자가 한 명 줄어들 때라고 했죠. 하지만 무기가 문제였습니다. 감시자들은 전부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필요했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게 필요했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컴퓨터, 의자, 책상뿐이었습니다. 책상 다리를 부러뜨리면 몽둥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감시자에게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안을 둘러봤습니다. 변기, 세면대,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이었습니다. 깨뜨리면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날 겁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탈출 직전에 하는 게 나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매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6시가 됐습니다.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감시자 2명이 나갔습니다. 새로운 감시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시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김민준에게 눈짓했습니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수연에게도 신호를 보냈습니다. 9시 55분이 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감시자 한 명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음식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이제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죠. 감시자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빨리 다녀오래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죠. 거울을 봤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셔츠를 벗었습니다. 거울에 감았죠.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죠. 거울이 깨졌습니다. 셔츠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냐는 목소리였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넘어졌다고 했어요. 셔츠를 펼쳤습니다. 거울 조각들이 떨어졌죠. 가장 큰 조각을 집었습니다. 길이가 15cm 정도 됐어요. 날카로웠습니다. 화장실 휴지로 한쪽을 감았습니다. 손잡이를 만드는 거죠. 바지 뒤에 숨겼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감시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답했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김민준을 봤어요.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됐다고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속삭였죠. 신호가 전달됐습니다. 30명의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음식을 가지러 간 감시자가 곧 돌아올 겁니다. 그 전에 움직여야 했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감시자를 불렀어요. 컴퓨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달라고 했죠. 감시자가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보려고 몸을 숙이더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뒤에 숨긴 거울 조각을 꺼냈습니다. 감시자의 목에 들이댔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총을 내놓으래요. 감시자가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총을 내려놓더군요. 다른 감시자 2명이 알아챘습니다. 총을 들었죠. 김민준이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한 감시자를 맞췄어요. 이수연이 책상을 밀었습니다. 다른 감시자를 막았죠. 30명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죠. 저는 감시자의 총을 집었습니다. 다른 감시자에게 겨눴어요. 총을 버리라고 외쳤습니다. 감시자가 망설이더군요. 쏘려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쐈습니다. 다리를 겨냥했죠. 감시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감시자가 도망쳤습니다. 문 쪽으로 달렸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김민준이 뒤쫓았습니다. 태클을 걸었죠. 감시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감시자를 제압했습니다. 3명의 감시자를 모두 제압했죠.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음식 가지러 간 감시자가 곧 돌아올 겁니다. 그 전에 빠져나가야 했죠. 엘리베이터로 달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235894였습니다. 문이 열렸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8명밖에 탈 수 없었어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태울 수 없었습니다.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했죠. 너무 오래 걸립니다. 들킬 겁니다. 계단을 써야 했습니다. 철문으로 달렸죠.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가 필요했어요. 감시자를 뒤졌습니다. 열쇠를 찾았죠.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위로 올라갔죠. 30명이 뒤따랐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죠. 카지노였습니다. 슬롯머신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도 보였죠. 들킬 겁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뒷문이 있을 겁니다. 비상구가 있을 거예요. 복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끝에 문이 보였죠. 초록색 표시가 있었습니다. 비상구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골목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30명이 모두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 이릅니다. 아직 루세이키오 아니었죠. 조직의 구역이었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했습니다. 앞장서서 달렸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큰 길로 나왔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킨 거죠.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더 빨리 뛰었습니다. 사람들도 따라왔죠. 하지만 여자들과 나이 든 사람들은 느렸습니다. 따라오기 힘들어했어요. 김민중과 젊은 남자 몇 명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부축하고 끌었죠. 택시를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30명을 태울 택시는 없었어요.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까? 하지만 경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조직이 매수했다고 했죠. 대사관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거기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었습니다. 택시 없이는 갈 수 없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진우 영사에게 전화했어요.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보내달라고 했죠.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3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버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사가 놀라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설명할 시간 없다고 했죠. 빨리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죠. 15분이었습니다.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추격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죠. 5대였습니다.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건물 뒤로 숨었죠. 차 뒤로 숨었습니다. 저도 총을 꺼냈습니다. 감시자한테서 뺏은 총이었죠. 쏘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를 맞췄어요. 넘어졌습니다. 타고 있던 남자가 바닥에 굴렀죠. 하지만 4대가 남았습니다. 계속 총을 쐈어요. 한 여자가 맞았습니다. 팔에 총을 맞았죠. 피가 흘렀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김민준이 그녀를 끌어안고 숨었습니다. 저는 계속 쐈습니다. 탄창이 바닥났죠.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끝났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사관 차였죠. 버스가 왔습니다. 태극기가 붙어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우 영사가 내렸죠. 빨리 타라고 소리쳤습니다. 30명이 버스로 달려갔습니다. 올라탔죠. 추격자들이 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유리창에 금이 갔어요. 모두 타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버스가 달렸죠. 추격자들이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버스가 더 빨랐어요.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10분 후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죠. 안전했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열리면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우 영사와 직원들이 급히 달려나와서 부상자들을 부축했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팔에 총을 맞은 여자가 가장 먼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관통상이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사관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물과 음식이 준비돼 있었죠. 모두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박진우 영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하에서 본 것들을 전부 설명했죠.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들을 납치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고 했어요. 럭키스타 VIP 클럽 하나에만 30명이 넘게 갇혀 있었고 루세이키오 지역에 이런 곳이 최소한 10곳은 넘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2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지금도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년간 실종된 47명 중 대부분이 아직도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즉시 본국에 보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청에 긴급 보고를 올려야 했죠. 하지만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였습니다. 조직이 경찰을 매수했다는 게 확인됐으니 현지 당국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박진우 영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장과 내무부 장관까지 뇌물을 받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죠. 매달 수백만 달러가 오간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정부 최고 위층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인터폴까지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혼자서는 캄보디아를 압박하기 어렵지만 국제공조가 이뤄지면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시 본국에 연락해서 외교 채널을 통한 압박을 건의하겠다고 했죠. 동시에 언론에도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피해자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민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하에서 겪은 일들을 증언했죠. 매일 100통 이상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식사를 주지 않았고 구타를 당했다고 했어요. 도망치려다 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실제로 사망한 사람도 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석 달 전에 한 남자가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고 했죠. 그날 밤 지하 깊은 곳으로 끌려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감시자가 말하길 메콩강에 수장시켰다고 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죠. 조직적인 인신매매이자 현대판 노예제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인만 골라서 표적으로 삼고 있었어요. 왜 한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답했습니다. 한국어를 써야 보이스피싱이 먹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중국 조직이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금융 시스템이 발달해서 돈을 빼내기 쉽다고 조직원들이 말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면 쉽게 속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조직의 구조, 운영 방식, 자금 흐름,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유착 관계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죠. 박진우 영사에게 전달했고 그는 즉시 본국으로 송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말이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조직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내야 했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갇혀있는 2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부 차관보였죠.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했어요. 즉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미국 FBI에도 정보를 공유했죠. 중국 공안부에도 협조를 구했지만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조직의 배후에 중국 마피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라도 움직이기로 했죠. 밤이 되자 다시 루세이키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변장을 했고 현지인 옷을 입었습니다.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카지노들을 확인했습니다. 골든 드래곤과 럭키 스타 외에도 황금 궁전, 로얄 드림, 다이아몬드 팰리스 등 여러 곳이 있었죠. 전부 똑같은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카지노 앞에서 한국인 남자를 봤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였죠. 가이드로 보이는 캄보디아 남자와 함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희생자였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죠. 어제 일로 제 얼굴이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6장. 저는 대사관으로 돌아와서 구출된 피해자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수연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죠. 지하에 있을 때 보스들이 회의하는 소리를 몇 번 들었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일할 때였다고 했어요. 중국어로 대화했지만 몇 가지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온 이름이 천둥이었다고 했죠. 천둥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FBI 시절 동남아 조직 범죄를 추적하면서 한 번 접한 적이 있었죠. 중국 푸젠성 출신의 마피아 두목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10년 전 중국을 떠나 동남아로 근거지를 옮겼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천둥이 이 모든 것의 배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 범죄자가 아니라 국제 조직 범죄 집단이 개입한 거니까요. 규모도 훨씬 클 것이고 자금력도 엄청날 겁니다. 저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FBI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천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틀 후 답장이 왔어요. 천둥은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카지노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추정 자산이 3억 달러가 넘는다고 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천둥이 캄보디아 정부 고위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무부 장관의 조카와 사업 파트너 관계였고, 경찰청 부청장에게 매달 1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캄보디아 내에서 천둥을 건드리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박진우 영사에게 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면서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죠. 캄보디아에서 중국 자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중국 눈치를 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압박해야 했죠. 저는 국제 언론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캄보디아에서 2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납치돼서 보이스피싱 노예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제가 작성한 보고서도 함께 보냈죠. 사흘 후 BBC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기자들이 푸놈펜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일주일 후 BBC 취재팀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기자와 2명의 카메라맨이었죠. 저는 그들을 대사관으로 안내했고 피해자들과 인터뷰를 주선했습니다. 김민준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납치됐는지, 지하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상세하게 말했어요. 이수연도 증언했습니다. 여자들은 더 심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죠. 성폭행 위협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BBC 기자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현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보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촬영이 문제였습니다. 루세이키오 지역을 직접 가서 찍고 싶다고 했죠. 카지노들의 외관이라도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조직이 눈치채면 기자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고집했습니다. 영상 없이는 임팩트가 약하다고 했죠. 저는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경호를 맡겠다고 했어요. 권총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루세이키오로 향했습니다. 렌터카 2대를 빌렸죠. 한 대는 기자들이 타고 다른 한 대는 제가 몰았습니다.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이 평소보다 많이 배치돼 있었어요. 저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기자들은 차 안에서 몰래 촬영했습니다. 카지노 간판들과 오가는 사람들을 찍었죠. 한국인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가이드들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10분 정도 촬영했을 때였습니다. 오토바이 서너 대가 우리를 에워쌌어요.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빨리 출발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엑셀을 밟았죠. 하지만 오토바이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면서 여러 번 방향을 바꿨어요. 오토바이들은 집요하게 쫓아왔습니다. 한 대가 옆으로 붙었습니다. 뒷좌석에 탄 남자가 무언가를 꺼냈어요. 총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제 총을 꺼냈습니다. 오토바이 바퀴를 겨냥해서 쐈죠. 맞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하지만 다른 오토바이들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시내로 나가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들이 많았죠.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경적 소리가 요란했어요. 오토바이들도 따라왔습니다. 한 대가 앞으로 나왔어요.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이받았죠. 오토바이가 튕겨나갔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가 부서졌어요. 유리 파편이 튀었습니다. 기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을 숙이라고 소리쳤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캄보디아 경찰은 조직 편일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대사관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만이 안전했어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대사관으로 향했죠. 5분 정도 더 달렸습니다. 드디어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경비원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혔습니다. 오토바이들은 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죠. 안전했습니다. 기자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은 성공했어요. 필요한 영상을 모두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BBC가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BBC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후속 보도를 내보냈고 뉴욕타임스가 일면에 실었죠. 한국 언론은 더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어요. 청와대 앞에서는 시민들이 모여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했죠. 캄보디아 정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구조 작업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캄보디아에 압박을 가했어요. 인신매매와 조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죠.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영상 자료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어요. 사흘 후 캄보디아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죠.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하겠다고 했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들도 엄벌에 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이 지나도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루세이키오 지역을 급습했다고 발표했지만 아무도 체포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카지노들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미리 도망쳤다는 거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조직과 한패인데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질 리 없었어요. 오히려 경찰이 사전에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박진우 영사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죠. 아직도 2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어딘가에 갇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직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영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특별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했죠.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국정원 요원들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착 예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직이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들을 다른 나라로 이송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혼자서라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 중 몇 명에게 도움을 청했죠. 김민중과 이수현, 그리고 젊은 남자 5명이 함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자기들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든든했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조직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파악해야 했어요. 정보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알던 현지인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소팟이라는 이름의 택시 기사였죠. FBI 시절 푸놈펜에 왔을 때 여러 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푸놈펜 뒷골목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어요. 소팟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했죠.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소팟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쾌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제 부탁을 듣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천능에 대해 아냐고 물었습니다. 소팟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다고 했습니다. 푸놈펜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죠. 건드리면 안 되는 인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천능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죠. 소팟이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천능이 푸놈펜 외곽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안이 삼엄하다고 했죠. 경비원들이 20명 넘게 배치돼 있다고 했습니다. 전부 무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천능이 직접 관리하는 장소라면 중요한 곳일 테니까요. 소팟에게 그 저택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소팟이 다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종이에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푸놈펜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곳이라고 했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소팟이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천능은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고 했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밤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김민중과 이수현 그리고 5명의 남자들이 함께였죠. 차 2대에 나눠 탔습니다. 무기도 준비했습니다. 대사관 경비원들에게 권총 4자루를 빌렸어요. 몽둥이와 칼도 챙겼습니다. 푸놈펜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어두웠고 차들도 거의 없었어요. 1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소팟이 알려준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도로 옆 숲속에 차를 숨겼죠. 걸어서 저택으로 접근했습니다. 10분 정도 걸었을 때 담장이 보였습니다. 높이가 3m는 됐어요. 철조망도 쳐져 있었습니다. 정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비원 4명이 서 있었죠. 전부 자동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담장을 따라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경비가 약한 지점을 찾았죠. 나무가 담장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민중과 함께 나무를 올랐습니다. 가지를 타고 담장 너머로 넘어갔어요. 철조망을 조심스럽게 피하면서 착지했습니다. 안은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저택은 5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죠.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패턴을 관찰했어요. 10분마다 한 바퀴씩 도는 것 같았습니다. 틈을 노려서 저택으로 접근했습니다. 뒷문을 찾았죠.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하나가 조금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밀어서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안은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죠.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뒤를 따랐어요. 1층을 둘러봤습니다. 거실과 주방, 그리고 서재가 있었죠.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실이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어요. 여러 명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컴퓨터가 10여 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전화를 하고 있었죠. 또 다른 보이스피싱 현장이었습니다. 천둥이 조직원들을 여기로 옮긴 게 분명했어요. 감시자 2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제압해야 했죠. 김민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하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권총을 감시자에게 겨눴어요. 손을 들라고 외쳤습니다. 감시자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총을 내려놓지 않았죠. 한 명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먼저 쐈습니다. 다리를 맞췄어요. 감시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다른 감시자가 쏘려고 했습니다. 김민준이 의자를 던졌죠. 감시자의 팔을 맞췄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한국인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거죠. 탈출할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빨리 나가자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문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총소리를 듣고 달려오고 있었죠. 뒤쪽 계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이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봤죠. 지붕이 보였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였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 명씩 뛰어내리기 시작했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김민준이 마지막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지붕에 착지했어요. 그리고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이미 정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10여 명이 총을 들고 에워쌌죠. 그때 담장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연과 다른 남자들이 쏘고 있었어요.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혼란이 생겼습니다. 경비원들이 담장 쪽으로 달려갔죠.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정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정문 경비원들은 이미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수연과 다른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차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천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국인 남자였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냉정했죠. 한국인들을 다 데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막을 수 없다고 했어요. 천둥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죠.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는 내 나라라고 했어요. 경찰도 정부도 내 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죠.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천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스쳤죠. 그가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를 겨냥했어요. 저도 총을 겨눴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섰죠.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경찰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차에 UN 마크가 붙어 있었죠. 국제공조수사팀이었습니다. 한국 경찰과 미국 FBI, 그리고 인터폴 요원들이 내렸습니다. 무장하고 있었어요. 천둥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총을 내렸죠. 요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선언했어요. 인신매매와 조직범죄 혐의였습니다. 천둥이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비원들도 전부 체포됐습니다. 저택 안에 있던 모든 증거물이 압수됐어요. 한국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죠.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구출된 한국인들이 모두 안전하게 보호됐습니다. 23명이었죠. 다른 장소에도 수사팀이 투입됐습니다. 푸놈펜 전역에서 일제 단속이 이루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167명의 한국인이 구출됐습니다. 조직원 53명이 체포됐죠.
캄보디아 공무원 11명도 함께 잡혔습니다. 경찰청 부청장과 내무부 국장도 포함돼 있었어요. 천눈은 국제형사재판소로 이송됐습니다. 인신매매, 강제노역, 조직범죄 혐의로 기소됐죠. 종신형이 예상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여러 고위 공직자들이 사임했어요. 총리도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유엔이 특별조사단을 상주시켰죠. 인신매매와 조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만나겠다고 했어요. 청와대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여러 번 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죠. 김민주는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이수연은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모두들 악몽에서 깨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제인신매매 방지 재단을 설립했죠. 동남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막기 위해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천눈 같은 범죄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